회생하기 전에 대출 한도 나오는 만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경찰에 안 잡혀가나요? 회생하기 전에 이혼하면 남편 재산은 안 보는 게 맞나요? 네,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와 같이 회생할 때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은 개인 회생의 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탑10 함께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홍과장입니다. 개인 회생은 여타 다른 소송권들에 비해 가장 진행 빈도수가 높은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너무나 방대한 정보들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정보뿐만 아니라 회생 파단을 진행하는 사무실들, 아니 혹은 심지어 법원조차도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카더라 통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탑1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것 뿐이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개인 회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첫 번째, 회생 전에 대출을 있는 대로, 한도 나오는 대로 땡겨서 회생을 하는 겁니다. 간혹 실제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 채무를 좀 늘려야 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채무를 늘릴 경우 입금된 대출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나서 해야지, 회생 직전에 대출을 있는 대로 받으면 내 통장에 그 대출금 입금된 내역이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출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내 잔고에 있는 대로 회생을 신청해버리면 그만큼 재산이 많기 때문에 변제 금액이 올라가 버리고 최악의 경우 그 금액만큼 상환을 할 능력이 안 되면 바로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대출금을 뭐 현금으로 빼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체해서 없앤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회생의 기본 보장에 소명이 되지 않는 사용처는 전액 재산 반영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되겠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사치나 유흥, 투기, 도박 이런 거에 쓰라는 거라고 오해를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회생 직전의 사치 및 사행성 거래도 전액 재산 반영입니다. 이건 서울도 무조건이에요. 즉 회생 직전에 대출 받고 카드로 물건 사고 카드깡하고 뭔가 그런 돌발 행동은 절대 하시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개인 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두 번째, 회생 직전에 이혼을 하면 그게 엄청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한테 재산이 많다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많다거나 혹은 부양가족 양육비 이런 문제 등등으로 회생 직전에 위장 이혼을 하고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인데 괜히 본인의 가족관계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이혼 직후에 배우자의 소유는 필수이며 내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 또한 해당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심사도 들어갑니다. 최악의 경우 회생 때문에 고의로 위장 이혼했다는 사실을 걸리면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개인 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세 번째, 최저생계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로 변제금이 산정되는 것은 맞지만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 변제금 산정에 더 우선시되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그 재산보다 더 변제하는 회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소득이 얼마건, 부양 가족이 몇 명이건, 최저생계비가 얼마건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개인 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네 번째, 상여나 보너스는 소득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알바나 계약직을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소득자들 중에 특정 업종, 몇몇 업종을 빼고는 상여나 보너스, 성과급, 잔업수당 등등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번 똑같이 하는 말이 기본급만 소득이고 무조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 내가 평상시에 상여를 매일 받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느냐,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마치 뭐 상여를 받은 적이 없거나 상여를 받아서 어디에 다 기부한 사람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상여도 내가 그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고 다 내가 사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소득이 아닐 수가 있는 걸까요? 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금 납부할 때까지 9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 사이에 돈 많이 모아두셔서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다가 상여가 들어온 날 잘 저축해놓고 하면서 잘 변제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다섯 번째, 회생만 하면 내 연체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민사소송들도 알아서 다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처리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의뢰한 건 개인 회생입니다. 혹은 파산입니다. 평상시 소송을 접할 일이 없어서 뭐 회생 하나만 진행하면 진행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알아서 내 모든 인생에 연관된 민사소송 다 처리해 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들은요 정말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고요,
무료 자원봉사 서비스로 본인의 회생 이외의 민사소송을 도와주지 않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뭐 해결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는 정도로 해드리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왜 내가 돈 내고 맡겼는데 안 해주느냐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마치 뭐 식사를 하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나 니네 가게에서 밥 사 먹었으니까 서비스로 저 밖에 있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와서 나한테 무료로 한 잔 대령해라 이런 신보인 거예요. 개인위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6번째, 개인위생을 신청할 때 내가 마음대로 넣고 싶은 채권만 넣고 뭐 안 넣고 싶은 채권은 빼고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채권을 빼고 하겠냐만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다고 회사 사내 대출을 빼고 한다라든지, 회생 신청하기 전날에 받은 대출은 뭐 괜히 회생에 넣었다가 사기고소 당할까 싶어서 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담보대출은 괜히 회생에 넣었다가 담보대출 갱신이 안 될까봐 빼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내 입맛에 맞게 넣고 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기각이에요. 사내대출은 본인 급여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에 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나머지 채권들도 해당 대출금의 입출금 내역 다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신용정보 조회서도 보는데 채권 누락은 편파 면제로 기각의 제1사유예요. 절대로 채권 누락하지 마세요. 개인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7번째, 회생하면 담보대출도 다 같이 회생으로 변제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해당 물건의 근저당을 설정한 대출로서 내가 별도로 갚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저당권을 실행해서 해당 물건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대출입니다. 사실상 내가 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순간 이미 그 물건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채권사 거죠. 그것을 회생을 통한 원금 탕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생을 하더라도 담보대출은 꼭 별도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8번째,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경기, 인천권은 확실히 잘 나오는 건 맞아요.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재신청만 아니라면, 즉 회생 파단을 처음 신청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금지명령이 잘 나옵니다. 한마디로 재신청은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지방 쪽은 최근 채무, 1년 이내의 최근 채무나 최근 취업, 사행성 채무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거의 안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아니어도요, 변제율이 너무 낮아도 잘 안 나옵니다. 회생만 하면 무조건 금지명령이 나올 거라는 생각에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 9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위장전입이나 위장취업 등으로 법원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회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마지막 그 10번째입니다. 회생 변제금을 안 모아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개인회생은 뭐 법원에 따라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시가 아무리 늦게 나와도 변제금 납부 시기는 무조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가 첫 번째 시작일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변제금 모아두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개시가 12개월 뒤에 났다라고 하면 그간 9개월치 변제금을 모아뒀어야 하는데 아예 한 푼도 안 모아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시 결정된 날 바로 변제금 미납으로 그냥 패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변제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 이자도 안 나갈 텐데 그동안 그렇게 돈을 안 모으고 흥청망청 다 썼다는 것은 예신학교 개시가 빨리 났어도 그 변제금 못 냈을 사람이에요. 회생형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냥 아예 안 될 사람이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너무 방대한 인터넷 정보들로 인해 기술적인 것만 찾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원래 항상 어느 분야건 결정적인 것은 작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회생 착각 탑10을 역으로 잘 활용한다면, 저 착각들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